할미가 정성껏 만든 거라고요? 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거 요즘 누가 써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빚고 또 빚어서 만든 청자 식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놓던 그 손길. 68년을 살아오며 제 손끝에서 탄생한 그릇들이 그토록 무참하게 거절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선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날도 새벽 5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북촌 한옥의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참 고왔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 68년을 살았으니 이제는 계절마다 빛의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방으로 들어서자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냄새를 좋아하지 않더군요. 며느리 유진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냄새는 증조할머니의 체온이고 할머니의 손길이며 어머니의 숨결입니다. 청옥당. 공방 입구에 걸린 나무 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푸른 옥의 집이라는 뜻이죠. 증조할머니께서 처음 이 공방을 열 때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먹물이 발에 희미해졌지만 그 획 하나하나에 담긴 자부심만큼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 쓰시던 나무 물레예요. 요즘은 전기 물레를 쓰는 곳이 많지만 저는 이 오래된 나무 물레가 좋습니다. 발로 밟아 돌리는 이 물레에는 사람의 호흡이 그대로 담기거든요. 손주 서준이의 첫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첫 손주예요. 아들 준호가 35에 늦둥이로 낳은 아이입니다. 서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자 빛깔의 어린이 식기 세트, 작은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숟가락 받침까지 흙을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러 중심을 잡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정교하게 빚어도 가마에서 터지거든요. 마치 사람 사는 일과 같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겉만 그럴듯해도 결국 무너지는 거죠. 물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역회전 성형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릇의 균형이 더 단단하게 잡힌다고 하셨죠. 엄지와 검지로 벽을 세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면 흙이 비틀어집니다. 밥그릇의 높이를 재고 입구의 너비를 가늠합니다. 서준이의 작은 손에 딱 맞을 크기로요. 그릇 바닥에 복자를 새겼습니다. 대나무 도구로 한 획 정성스럽게. 손주가 이 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평생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할미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그란 눈망울, 까르르 웃는 소리. 처음 안아봤을 때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그릇을 빚을 차례였습니다. 밥그릇보다 조금 더 깊게 국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 입구를 좁혀서 어린아이가 쓸 거니까 무게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벽을 얇게 올리되 깨지지 않을 만큼의 강도는 유지해야 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4개의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말려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자연바람으로. 선풍기를 틀면 빨리 마르긴 하지만 급하게 마른 그릇은 가마에서 갈라지기 쉽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유약을 입힐 거예요. 청자 비생유약. 우리 집안의 비법입니다.
재와 석회, 장석을 특정 비율로 섞어야 해요. 5대 3대 2. 이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 맑은 옥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금선아, 이 비율만큼은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에게만 전해라. 마지막으로 가마에서 구워야 합니다. 1250도 12시간. 온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야 해요. 너무 높으면 유약이 흘러내리고 너무 낮으면 제대로 녹지 않습니다. 오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돌잔치요. 유진이가 장소 예약했대요. 어디로 했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이래요. 좀 크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강남 호텔. 화려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소박한 청자 그릇이 그런 곳에 어울릴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손주가 쓸 그릇이니까 어디에 있든 빛을 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선물은 할미가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어머니가 뭐 만드시는 거 알아요. 유진이도 기대하고 있대요. 며느리가 기대한다는 말에 가슴이 뜁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유진이와는 아직 어색합니다. 만날 때마다 제 일을 취미라고 부르더군요. 68년을 이어온 가업이 취미라니. 그래도 손주 선물을 기다린다니 마음을 열고 있는 게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서영이가 들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예요. 금선아, 또 밤새웠구나. 얼굴이 파리해. 서준이 돌 선물 만들고 있어서 내 손주 복 많겠다. 이런 할미를 뒀으니. 서영이는 제가 만든 그릇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금선아, 이 솜씨는 정말 아무나 못 따라해. 며느리가 이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겠지. 손주 물건인데. 사흘 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공방도 구경하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설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전통에 관심을 보이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청자 식기가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12시간 동안 온도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불빛이 창호지에 비쳐 공방 전체가 따스하게 물들었습니다. 새벽에 가마에서 꺼낸 그릇들, 옥처럼 맑은 청자 빛깔이 눈부셨습니다. 완벽했어요. 벽은 균일하고 유약은 고르게 녹았으며 복자는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준아, 할미가 내 평생 복 빌며 만들었단다. 그릇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 그려졌어요. 며느리가 이 그릇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들이 자랑스러워할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준이의 첫 돌을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그릇이 거절당할 거라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미였습니다. 사흘 후 아들 내외가 청옥당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제 가슴은 봄날의 새싹처럼 설렜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의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어머니 왔습니다.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유진이 들어섰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명품 가방을 들고 공방 문턱을 넘는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와, 흙냄새 진짜 심하네요. 옷에 다 벨 것 같아요. 손으로 코를 살짝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 제가 평생을 들이마신 이 흙냄새가, 증조할머니부터 이어온 이 공기가 그에게는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전체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어서 들어오너라. 차 한잔 하자.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내려앉으려던 새가 갑자기 날개를 접는 것처럼 제 기대도 그렇게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둔 청자 식기 세트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밤낮이 담긴 그 그릇들, 옥빛이 은은하게 흐르는 청자의 살결, 복자가 새겨진 작은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돌 선물로 만들었단다. 할미가 정성껏. 어머니, 유진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이거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저희 호텔에서 사진 찍을 건데 이런 거 놓으면 우리가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소박하다. 촌스럽다.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송곳처럼 날카롭게.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물레 앞에 앉았던 시간들, 하나하나 복자를 새기며 손주의 앞날을 빌던 그 간절함이 단 2단어로 짓밟혀 버렸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말이야, 북유럽 디자인 브랜드 그릇을 샀거든요. 모던하고 세련됐다고 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승리자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북유럽은 미니멀하고 깔끔하잖아요. 요즘 트렌드예요.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시죠? 인스타그램 보시면 다들 그런 그릇 쓰거든요. 트렌드, 인스타그램, 모던, 미니멀. 저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68년을 살며 손끝에 담아온 정성이 3대를 이어온 혼이 며느리에게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래도 할미가 손수 만든 건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을날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죠. 서준이 크면 또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산 걸로 할게요. 실용. 그 차가운 단어 뒤에서 제 한 달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저 시선만 오갔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 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는 그저 방관자였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나저나 어머니, 유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 공방 진짜 감성적이에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제 인스타에 올리면 팔로워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전통 공예 콘텐츠가 대세거든요. 허락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셔터 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찰칵, 찰칵. 청옥당 현판을 찍고 증조할머니의 나무 물레를 찍고 가마를 찍고 제가 만든 청자 작품들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제 손까지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어요. 어머니 손 진짜 예술이에요. 이 흙 묻은 손이 완전 감성적이잖아요. 빈티지 느낌 살려서 찍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빈티지, 감성, 콘텐츠. 그는 청옥당을 박물관 구경하듯 둘러봤습니다. 살아 숨쉬는 공방이 아니라 사진 찍기 좋은 배경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68년의 삶 그 자체인데 흙 묻은 이 손에는 증조할머니의 체온이, 할머니의 숨결이,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는데 어머니, 그 유명한 청자 유약법이요. 한참을 촬영하던 유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 도예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전통 기법 좀 알면 제 작업에 도움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졌습니다. 겨울 호수의 얼음이 갈라지듯. 손주 선물은 촌스럽다며 거절하면서 제 기술은 배우고 싶다고요? 전통은 무시하면서 전통 기법은 작업에 도움될 것 같다고요? 그래,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오너라.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제 목소리.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진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유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제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내외가 떠난 후 공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절당한 청자 식기 세트를 조심스럽게 장식장에 넣었어요. 그릇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방을 물들이는데 그 아름다운 빛이 오늘따라 슬프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의 끝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 소리.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 유진의 SNS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찍은 청옥당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현판, 물레, 가마, 그리고 제 손.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통 공방 탐방 3대를 이어온 도자기 명가의 비밀을 엿보다. 곧 특별한 소식 있을 예정 해시태그 도자기 해시태그 청자 해시태그 전통공예 해시태그 프로젝트 준비 중. 프로젝트 준비 중. 그 5글자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특별한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일까요?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공방을 촬영하던 그 눈빛, 청자 유약법을 물어보던 그 표정, 손주 선물을 거절하던 그 차가운 목소리,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봄날 찾아온 꽃샘 추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예감.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제 모든 것을 훔쳐가려는 그의 계획을. 창밖에서는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옥의 처마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그 SNS 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는 5글자가 밤마다 제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 친구 서영이와 인사동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 찻집 창가에 앉아 국화차를 주문했을 때 서영이의 첫마디가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금선아, 너희 며느리 요즘 도자기 사업 준비한다며? 찻잔을 들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차가운 자기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무슨 소리야, 서영아? 모르고 있었구나. 업계에 소문 파다하더라. 한유진이라고 내 며느리 맞지? 서영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전통 청자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프리미엄 도자기 브랜드 론칭한다고 투자자들 만나고 다닌대. 금선아, 너한테 말도 안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호수에 빠진 것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사업 이름이 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영이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여기 있어. 청옥 마이너스 전통의 재해석, 럭셔리 도자기 브랜드. 어머, 금선아.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너희 공방 이름이랑 똑같잖아.
청옥. 청옥 땅에서 따온 이름. 증조할머니께서 직접 지으신 그 이름을 며느리가 훔쳐간 것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업 속에서에는 청옥 땅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 손, 물레, 가마, 심지어 청옥 땅 현판까지. 일주일 전 며느리가 인스타에 올린다며 찍었던 바로 그 사진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도자기 명가의 기술과 현대적 감각의 만남. 전통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프리미엄 도자기, 청옥. 전통 장인. 그게 접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그 명가의 일원인 양, 아니 주인인 양 포장하고 있었어요. 금선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차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제 몸이 얼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영아, 나 먼저 가봐야겠어. 금선아, 잠깐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려는 거라고. 알아. 다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촌 한옥길을 걸으며 수없이 지나쳤던 돌담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짓누르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공방에 도착하자마자 조카 하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준아, 고모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야. 고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와줄 수 있니? 지금 당장. 1시간 후 그래픽 디자이너인 조카가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본 하준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고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형수 SNS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도자기 관련 사업. 뭐든지 찾아줘. 하준이의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클릭 소리가 공방 안을 채웠어요. 그리고 몇 분 후 화면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자신이 3대 도자기 명가의 며느리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기술과 명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포장했어요. 고모, 이거 봐요. 하준이가 투자 제안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핵심 경쟁력 박금선 장인의 전통, 기법, 독점 활용, 역회전 성형, 청자 비생유약, 전통 가마 굽기 등 비공개 기술 확보, 독점 활용, 비공개 기술 확보. 며느리는 제 기술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손주 선물을 거절하면서도 공방을 촬영하면서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고모.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모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고모님의 이름과 기술로 돈을 벌려는 거라고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투자 미팅 일정도 잡혀 있고 예상 매출액도. 하준이는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고모, 울지 마세요. 하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울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눈물이 그냥 흘러나왔을 뿐이에요. 마치 겨울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고드름 물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준아. 네, 고모. 이 자료들 다 저장해둬. 하나도 빠짐없이.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하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았습니다.
증조할머니의 나무 물레 옆에 앉았어요. 물레 옆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혼은 담을 수 없다. 증조할머니께서 직접 새기신 글귀입니다. 어릴 적 이 글씨를 보며 할머니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선아, 도자기는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흙을 빚을 때마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야. 그 마음, 그 혼은 아무나 담을 수 없어. 기술을 훔쳐도 형태를 흉내내도 혼까지는 훔칠 수 없단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술을 훔치려 합니다. 제 이름을 팔아 돈을 벌려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을 가르쳐 주죠. 그날 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높아.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고모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도자기 일에 관심이 있다니 기특하구나. 한번 오너라. 제대로 가르쳐 줄게. 청자 유약 배합법부터 물레 돌리는 법까지 다 알려줄게. 문자를 보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청옥당 현판이 창문에 비쳐 보였어요.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그 글씨.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게 기술이라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겉만 그럴듯한, 속은 텅 빈 가짜. 불에 넣으면 터져버릴 거짓 기술.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밤을 가르는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묘하게도 제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짜는 결국 불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이틀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언제 방문해도 될까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문자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가득했어요. 일주일 전 촌스럽다며 제 청자 식기를 내팽개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나요? 아니, 변한 게 아니죠. 가면을 쓴 겁니다. 며느리를 부르기 전에 친구 서영과 조카 하준을 먼저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공방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금선아, 정말 괜찮은 거야? 서영이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서영아.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기술을 훔쳐서 장사하려는 사람한테 며느리고 뭐고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증조할머니부터 이어온 이 손길이야. 3대를 거쳐 내려온 이 혼이고.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근데 진짜로 가짜 기법을 가르치실 건가요? 그래.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기법. 물레에선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마에 넣으면 터지거나 깨지는 그런 방법들. 그걸 가르쳐 줄 거야. 고모. 하준아, 독을 품은 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란다. 며느리에게 그런 꽃을 줄 거야. 사흘 후 며느리 유진이 청옥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모범생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영광. 일주일 전엔 흙 냄새 심하다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서 와라, 유진아. 차 한 잔 먼저 하자.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차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명품 가방에서 비싼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배우는 과정을 꼭 기록하고 싶어서요. 전통 기술을 영상으로 남기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죠? 그래, 찍어도 돼. 카메라를 허락하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며느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찍으세요. 그 영상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레 앞에 앉혔습니다. 흙을 올려놓고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잘 봐. 물레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돌려야 해. 진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역회전 성형이 우리 집안의 비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빠르게 돌리는 거야. 그래야 표면이 매끈하게 나온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 제가 책에서 본 거랑 다른데요? 책은 옛날 방식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이게 진짜 기법이란다. 유진은 열심히 촬영하며 메모했습니다. 제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빛냈어요. 마치 금강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다음은 유약이야. 청자 비생 유약 배합을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진짜 비율은 제오, 석회 3, 장석이. 하지만 저는 다르게 알려줬어요. 제, 석회, 장석을 똑같이 3대 3대 3으로 넣으면 돼. 어머니, 진짜요? 다 똑같은 양이요? 그래. 이게 우리 집안 비법이야. 다 똑같이 넣으면 실패가 없거든. 균형이 잡힌다고 할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배합하면 가마에서 유약이 흘러내리거나 색이 얼룩덜룩하게 나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비법을 저한테. 가족인데 뭘. 가족.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올 때 혀끝이 씁쓸했습니다. 쓴 약을 삼키는 것처럼. 가마 온도는 어떻게 하세요? 1200도에서 10시간이면 돼. 요즘은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니까 온도를 낮추는 게 트렌드야. 진짜는 1250도 12시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 역시 어머니는 시대를 앞서가시네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기까지. 며느리의 칭찬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동안 며느리는 청옥당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제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물레 돌리는 각도를 찍고 유약 배합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 손 정말 예술이에요. 68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잖아요. 유진아, 건조는 얼마나 시켜? 책에선 일주일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옛날 방식이야. 선풍기 틀어서 3일이면 충분해. 빨리 마르는 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급하게 말리면 가마에서 터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열심히 메모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그릇을 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그릇들이 가마에서 어떻게 될지. 어느 날 유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투자자 미팅이 다음 달에 잡혔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기법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드려요. 이 기술로 특허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 제 기술을 특허 내겠다는 겁니다. 특허는 무슨.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잖아요. 어머니,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어머니 이름으로 된 라인도 만들게요. 박금선 마스터 컬렉션 이런 거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후 서영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금선아, 정말 괜찮은 거야? 내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워. 괜찮아, 서영아. 저는 가마 앞에 섰습니다. 씨앗은 다 뿌렸어. 이제 불에서 어떻게 타는지 지켜봐야지. 그날 밤 저는 진짜 기법으로 청자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역회전 성형, 할머니의 정확한 유약 배합 532, 어머니의 1250도 12시간 가마 조절. 진짜 기법으로 만든 그릇과 가짜 기법으로 만든 그릇.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험하면 모든 게 드러나죠. 며느리가 만든 샘플 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그릇이 투자자들 앞에서 깨지는 모습을, 유약이 벗겨지고 금이 가는 모습을.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공방을 비추는데 그 빛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형태를 훔쳤지만 혼은 훔칠 수 없어요. 가짜는 결국 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물레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오래된 나무 물레. 옆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어요.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혼은 담을 수 없다. 복수는 천천히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브랜드 청옥이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론칭쇼 꼭 오셔야 해요.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강남 갤러리에서 대규모로 하거든요. 어머니가 계셔야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저희 브랜드의 상징이시잖아요. 상징. 저를 마치 전시품처럼 여기는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알았다. 갈게. 론칭쇼 당일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 입던 옷이에요. 상복처럼 묵직한 그 옷이 오늘따라 딱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갤러리. 화려한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 값비싼 향수 냄새, 인조적인 웃음소리.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며느리가 만든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가짜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청자 빛깔도 나름 괜찮았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그릇들의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무대 위로 며느리가 올라갔습니다. 흰색 원피스에 높은 구두.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이 아닌 흥분의 떨림이었습니다. 저희 청옥은 3대를 이어온 도자기 명가의 전통 기법을 계승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바로 박금선 장인님이십니다. 제 시어머니시자 기술적 멘토이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순간 눈이 부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박수 소리. 하지만 그 박수가 제게는 마치 빗방울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역회전 성형 기법과 청자, 비생유약은 박금선 장인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기술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선언 같았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도자기는 100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탄생한 프리미엄 도자기, 청옥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며느리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머지않아 이 무대가 어떻게 무너질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첫날부터 주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청옥은 승승장구했어요. SNS에는 예쁜 도자기 사진들이 넘쳐났고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금선아, 큰일 났어. 친구 서영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며느리 브랜드에서 불량품 나왔다는 소문 돌더라. 그릇이 깨지고 유약이 벗겨진대. 드디어 제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어제부터 SNS에 항의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금선아, 너 이거 알아, 서영아. 다 알고 있어.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릇들이 전부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 금이 가고 깨지고 유약이 벗겨진대요. 한 달 쓰니까 전부 망가졌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소리. 재벌 부인이 전화했어요. 식기 세트 전부 깨졌다고 환불하라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다 했는데. 그래, 내가 나한테 배운 대로 했지.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한. 어머니, 며칠 후 청옥당으로 오너라. 내 아버지도 데리고. 사흘 후 며느리 내외가 공방에 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며느리는 노트북을 열어 촬영했던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물레를 돌리는 장면, 유약을 배합하는 장면, 가마 온도를 조절하는 장면.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다 했다고요. 영상도 다 있어요. 영상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따라했네. 문제는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게 틀렸다는 거야. 갤러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레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하고 유약 비율은 5대 3대 2여야 하고 가마 온도는 1250도에서 12시간이어야 해.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전부 반대로 가르쳐줬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내 손주 선물을 촌스럽다며 거절했지. 내 공방을 감성 콘텐츠로 찍어 올렸고 내 이름을 팔아서 투자를 받았어. 그게 내가 가만히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니? 어머니, 저는 그냥 3대를 이어온 기술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한 달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유진아.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훔치려 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증조할머니의 손때, 할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한숨이 배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돈으로 바꾸려 했지.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 아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입 닫혀. 제 눈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내가 아내 편만 들고 어미 편은 안 들 줄 진작 알았어. 하지만 이건 너희 부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 3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시 만들어서 보상할게요. 이미 늦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방을 물들이는데 그 빛이 마치 불길처럼 보였어요. 내가 내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 건 내가 진짜를 가르쳐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며느리 내외가 떠난 후 저는 장식장에서 그 청자식기를 꺼냈습니다. 2달 전 거절당했던 손주 서준이의 돌 선물. 진짜 기법으로 만든 그 그릇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균열 하나 없고 색은 옥처럼 맑고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습니다. 그릇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자기의 감촉이 가슴에 닿았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란다, 며느리.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황혼을 가르는 그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너짐은 눈사태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SNS는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그토록 자랑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제는 항의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꾼, 돈만 받고 불량품 팔아요. 전통 기법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네요. 글을 쓰다가 터져서 손 다쳤어요. 소송 걸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SNS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카 하준이가 보여주더군요. 고모, 형수님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마치 비 오는 날 젖은 솜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수억 원을 투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허위 과장 광고, 사기, 투자금 횡령. 법률 용어들이 며느리를 짓눌렀습니다. 친구 서영이 전해주는 소식마다 며느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금선아, 너희 며느리 환불해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대. 이미 다 써버렸나 봐. 그랬겠지. 며느리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 입던 옷들, 화려했던 론칭 쇼. 그 모든 게 남의 돈으로 꾸민 허상이었던 겁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뭐? 유진이 빚. 제가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다니면서는 못 갚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할 생각입니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어머니, 제 선택입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준이 어린이집도 그만뒀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서요. 서준이, 제 손주. 준호야, 서준이는 계속 다녀야지. 애가 무슨 죄야. 어머니, 괜찮습니다. 유진이가 집에서 봐줄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공방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아서요. 며느리에 대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제 손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어린 서준이가 어린이집도 못 다니게 되다니. 조카 하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준아, 고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네, 고모. 뭔데요? 서준이 어린이집 비용 좀 대줄 수 있겠니? 고모 이름으로는 안 되고 내 이름으로 익명으로 해줘. 고모. 부탁이야, 하준아. 애는 죄가 없잖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던 걸까요?
며느리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서영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금선아, 너희 며느리가 쓰러졌대. 뭐? 스트레스로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구나. 금선아, 어떡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도 복수도 아닌 다른 감정. 걱정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아들 준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뺨은 푹 꺼지고 눈가는 검게 변했고 어깨는 축 처졌어요. 어머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유진이는 괜찮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래요. 한동안 입원해야 한대요. 영양실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구나. 네. 요즘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준호야. 어머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 저는 정말 겁쟁이에요. 어머니와 유진이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른이 된 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머니, 이제는 내가 가장이 돼야지.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네. 그런데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굳은 살이 박인 손. 유진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 자기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 없다고. 저 혼자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입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바랐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단지 제대로 된 사과와 뉘우침이었을 뿐인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는요? 어미는 어미 갈 길 간다. 너는 내 길을 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물을, 며느리의 몰락을, 무너지는 가족을 보는 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그 밝은 불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자 같았어요. 금선 씨,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봤다면 제 눈물을 아들이 봤을 테니까요. 예,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한 제 자신이 하지만 그 결과로 무너지는 가족을 보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비단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돈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어린이집 한 학기 비용. 조카에게 보내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직접 아들에게 주기로요. 다음 날 새벽 아들네 집 문 앞에 봉투를 놓고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문틈에 봉투를 끼워두고 돌아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수는 승리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가해자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사람도 함께 아프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공방으로 돌아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조할머니의 나무 물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한옥마당을 덮어갔어요. 모든 것을 하얗게 덮는 눈. 상처도 미움도 복수도 덮어주는 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며느리 유진의 사기 사건은 결국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통 도자기 기법 사기 사건, 진짜 명의는 누구인가?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조카 하준이 가져다 준 신문을 펼쳐봤어요. 기사에는 청옥당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진짜 장인, 박금선 씨의 청자 기법.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며느리가 훔치려 했던 그 기술의 주인을. 금선 씨, 인터뷰 요청 전화가 계속 와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모님의 진짜 청자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금선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전통 기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요? 네, 선생님의 역회전 성형과 청자 유약 기법은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증조할머니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받지 못한 그 이름을. 고모 축하드려요. 하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고모님의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할머니, 어머니 하던 일을 이어받았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고모. 하지만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문화재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물레나 돌리고 싶었습니다. 금선아. 서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야.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의 일이기도 해. 그분들이 평생 지켜온 기술을 후대에 남기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대를 거쳐 내려온 손길이었어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하지 않기로. 청옥당 전통 도자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금선아, 정말 괜찮겠어? 학생들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괜찮아, 서영아. 내가 도와주면 돼. 당연히 도와주지. 근데 학비는 어떻게 받을 거야? 무료야. 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젊은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진짜로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첫 수업날 5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20살 여자아이,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회사를 그만두고 새 길을 찾는 30대 남자, 할머니의 공방을 이어받고 싶다는 대학생, 그리고 장애가 있지만 도자기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며느리를 가르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다는 건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밥상을 생각하며 물레를 돌릴 때마다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달랐어요. 순수한 열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혼은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혼입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를 가르쳤어요. 반시계 방향의 역회전 성형, 정확한 532 유약배합, 1250도 12시간 가마 조절.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돌려야 하나요? 베트남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급하면 중심을 잃어요. 인생도 그렇듯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조금씩 그릇이 탄생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릇들. 가을이 왔을 때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청옥당 마당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했어요. 초대장을 보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며느리에게 사기당했던 고객들도 있었어요. 한 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청옥에서 도자기 샀다가 망신당한 사람이에요. 네, 기억합니다. 오늘 전시회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가 뭔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선생님 며느리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부인은 학생이 만든 작은 찻잔을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그 찻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미, 서준이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서준아, 우리 서준이.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제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에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는 이혼했습니다. 그래, 유진이가 원했어요. 그리고 서준이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준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도자기는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사는 방식을요.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변할 줄 몰랐어요. 들어와라. 차나 한잔하자. 공방 마루에 세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따랐어요. 서준이는 작은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할미, 이 잔 예뻐요. 그래, 할미 제자가 만든 거란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할미가 가르쳐 줄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문 앞에 놓고 가신 돈.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준이가 어린이집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알았더구나. 네. 어머니 필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날 저녁 장식장에서 그 청자식기를 꺼냈습니다. 서준이의 첫 돌 때 만들었던 것. 서준아, 이거 할미가 내 돌 때 만들었던 건데 못 줬구나. 서준이는 작은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할미, 이거 진짜 예뻐요. 여기 무슨 글씨예요? 복자야. 내가 평생 복되게 살라고 할미가 새긴 거야. 고마워요, 할미.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아, 할미가 이걸로 또 새로 만들어줄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크기로. 진짜요? 좋아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옆에 앉아 제 손을 바라봤어요. 아들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흙을 올리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도 무시도 탐욕도 없이 오직 손주를 향한 할미의 사랑만 담아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빛이 공방을 물들이는데 그 빛이 오늘따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봄날의 햇살처럼 2년이 흘렀습니다. 청옥당은 이제 단순한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도자기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첫 제자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공방을 열었고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저는 새벽이면 물레 앞에 앉습니다. 손끝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흙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마치 오래된 악기가 여전히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고모, 오늘도 벌써 작업하셨어요? 하준이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 청옥당의 운영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예요. 응, 새 학생 올 때 보여줄 샘플 만들고 있었어. 고모,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흙을 만지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북촌 한옥길. 관광객들이 청옥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 풍경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떡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서요. 어머니, 오늘 새로 만든 호두강정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2년 전 아들은 청옥당 근처에 작은 한옥 카페를 열었습니다. 청옥헌이라는 이름으로요. 전통차와 수제떡을 파는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준호야, 손님은 없어? 오후에는 직원한테 맡겼어요. 어머니 얼굴 좀 보러 왔죠. 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그 초췌함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유치원 마치면 바로 올 거예요. 요즘 할미 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3시 정말로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미, 나왔어. 7살이 된 서준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서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미 공방 그렸어요. 서준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청옥당. 물레 앞에 앉은 할미와 옆에서 지켜보는 꼬마가 그려져 있었어요. 와, 우리 서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미, 오늘 물레 가르쳐줘요. 그래, 가르쳐줄게. 공방 마루에 서준이를 앉혔습니다. 제 옆에 조그맣게 앉아서 제 손을 바라보는 손주. 그 모습이 꼭 어렸을 적 제 모습 같았어요. 작은 흙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서준아,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가운데를 잡아야 해. 할미, 이거 어려워.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할미도 너만 할 때 증조할머니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서준이의 작은 손이 흙을 만졌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손길. 할미, 나도 커서 할미처럼 도자기 만드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대째 이어지는 손길.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저를 거쳐 이제 손주에게까지.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할미가 다 가르쳐 줄게. 진짜를, 진짜 그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찻잔을 들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를? 네, 교도소에서요. 1년형을 받았는데 이제 반쯤 살았대요. 교도소. 2년 전 그 화려했던 며느리가 지금은 그곳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던데? 어머니께 사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출소하면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준호야, 너는 유진이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용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욕심에 무너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유진이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며느리도 제 욕심에 무너졌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거야. 어머니, 준호야, 너는 배웠잖니. 그걸로 됐어. 서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미, 이거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작은 흙덩이가 그럴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울퉁불퉁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릇. 와, 우리 서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할미처럼 복자도 새기고 싶어요. 그래, 할미가 도와줄게. 서준이의 손을 잡고 함께 복자를 새겼습니다. 대나무 도구로 한 획씩. 증조할머니의 손, 할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 제 손을 거쳐 이제 손주의 손으로 이어지는 그 획.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공방 창문을 물들였어요. 붉은 빛이 흙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미,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할미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서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어요. 옛날에 증조할머니가 계셨단다. 증조할머니는 이 물레로 평생 그릇을 빚으셨지. 그리고 할머니께 물려주셨고, 할머니는 어머니께, 어머니는 할미에게. 그럼 이제 나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면. 서준이가 물레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미, 이 물레 정말 오래됐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물레 옆면의 글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형태는 흉내낼 수 있어도 혼은 담을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서준아, 그릇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을 담는 건 아무나 못해.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란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달이 떴습니다. 보름달이 청옥당을 환하게 비췄어요. 달빛을 받은 물레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서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한 거야, 준호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법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제 손을 잡는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공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밤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나무 물레를 쓰다듬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물레.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탄생시켰을까요?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 지켰습니다. 당신들이 물려주신 이 손길을 이제 4대째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준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달빛이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은한 빛이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물레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내일은 새 학생들이 옵니다. 전통을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 제가 이들에게 전해줄 건 기술이 아니라 혼입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췄어요. 한 번, 또 한 번.
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무너졌지만 저는 진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준비가 되었어요. 68년을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는 결국 빛을 낸다는 것. 가짜는 불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죠. 청옥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4대, 5대, 그 이후로도 이 오래된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한, 이 흙이 계속 빚어지는 한, 창밖의 달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며 가장 평온한 미소였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와 가짜, 욕심과 정성, 복수와 용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금선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